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도시를 뒤흔들고 있었죠. 그 빗속을 뚫고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이 향한 곳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어요. 바닥에 떨어져 흙탕물에 지시겨진 식어버린 호떡 봉지였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빨간불 안 보여요, 빨간불! 운전자의 거친 고함에도 그녀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바닥을 기어가며 절규할 뿐이었습니다. 안 돼. 우리 수아 줄 건데, 이거 우리 수아 먹여야 하는데. 수아야, 수아야, 어디 갔니?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다 가슴이 숫덩이가 되어버린 어머니 정임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막힌 사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누르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정임 씨의 무릎은 유난히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림이 뼈마디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30년 전 그날 고사리 같은 딸의 손을 놓쳐버린 가슴 한 구석에서 오는 것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거센 장맛비가 서울의 한 재래시장을 덮치고 있었어요. 낡은 우산 하나에 의지의 시장통을 서성이는 정임 씨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림자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전단지,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잉크가 다 번져버렸지만 전단지 속 5살 배기 꼬마 아이의 해맑은 웃음만은 선명했죠. 실종 아동 김수아. 오른쪽 목 뒤에 작은 점이 있음. 30년째입니다. 정임 씨는 이 전단지를 부적처럼, 아니 평생 풀지 못할 족쇄처럼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아유, 정임 할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또 나왔어.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쉬지 그래. 30년이야, 30년. 그 정도 찾았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니야. 오늘이 그날이잖아. 우리 수아. 호떡 사달라고 떼쓰던 날, 비 오는 날이면 꼭 호떡 냄새가 나. 저기 골목 끝에서 엄마 하고 부를 것만 같아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 내가 어떻게 다리를 뻗고 자? 상인의 말 맞다나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찾는다는 말이 있지만 정임 씨의 머리는 이미 하얗게 새어버린 지 오래였죠. 남편은 딸을 잃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술병을 앓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정임 씨에게 남은 건 오직 딸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지독한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한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 정임 씨의 눈에 박혔습니다. 바람이 불어 긴 생머리가 흩날리던 그 순간 그 여자의 목덜미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검은 점 하나가 보였던 겁니다. 정임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점. 수아다. 내 딸 수아다. 수아야. 이성보다 본능이 앞섰습니다. 정임 씨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는 것도, 빗길을 달리는 차들이 흉기처럼 빠르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저 여자를 놓치면 영영 죽을 것 같다는 공포심만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였죠. 그녀는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딸이 좋아하던 호떡 공지를 가슴에 품고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차는 정임 씨를 직접 치지는 않았지만 급정거의 충격으로 정임 씨는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그녀의 낡은 옷을 적셨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가 비명을 지른 이유는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튕겨나간 호떡 봉지 때문이었어요. 이 보세요.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늙어서 노망이 났나? 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고 그래요? 재수없게 진짜. 운전자의 모욕적인 언사도 정임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픈 무릎을 끌고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빗물 웅덩이에 처박힌 호떡. 노란 꿀이 흘러나와 시커먼 흙탕물과 섞이고 있었죠. 30년 전 장사하느라 바쁘다며 사주지 못했던 5살. 수아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그 호떡이 30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바닥에 버려진 것입니다. 안 되는데. 이거 따뜻할 때 줘야 하는데. 우리 수아 배고플 텐데.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또 망쳐버렸어. 엄마가 죄인이야. 그녀가 쫓던 목에 점이 있는 여자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정임 씨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수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에 점이 있는 낯선 타인일 뿐이었죠. 여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다시 환영을 본 것입니다. 30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반복된 잔인한 희망 고문이었죠. 운전자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정임 씨는 빗속에 주저앉아 흙투성이가 된 호떡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모래가 씹히고 비릿한 빗물 맛이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호떡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엄마가 벌 받는 거야. 네 손 놓친 죄인이라서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 먹이고 이 못난 애미가. 목이 메어왔습니다. 호떡이 목을 막는 것인지 가슴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울음이 목을 막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렇게 한참을 길바닥에서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그녀를 피해 갔습니다. 마치 그녀의 불행이 자신들에게 옮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정임 씨는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신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지하방. 벽면 가득 붙어 있는 것은 30년 동안 모은 수아의 빛바랜 사진들과 실종 전단지들 뿐이었습니다. 보일러조차 들어오지 않는 냉골 바닥에 누워 정임 씨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빗소리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다. 다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서 내가 앞에 있어도 못 알아볼까 봐 겁이 나. 차라리 아까 그 차에 치여서 너한테 가는 게 나았을까? 내가 살아서 뭐하니? 너 없는 세상이 지옥인데. 절망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하죠. 하지만 정임 씨에게 절망은 30년 묵은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방구석에 놓인 수면제 통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 환영만 쫓아다니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던 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딸에게 미안했던 그녀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알약들이 손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세상 그 누구도 이 낡은 지하방에서 한 늙은 여자가 생을 마감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딸의 이름을 부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약통이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정막을 깨고 낡은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연락 올 곳이라곤
빛, 독촉 문자나 스팸 문자뿐일 텐데 말이죠. 무심코 켜본 낡은 폴더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그녀의 젖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믿을 수 없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살아있다.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보낸 마지막 동화줄일까요? 정임 씨의 텅 빈 눈동자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라는 것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자는 과연 진실일까요? 딸을 찾기 위한 정임 씨의 처절한 여정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어젯밤 정임 씨를 죽음의 문턱에서 돌려세웠던 그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 당신의 딸은 살아있다. 그 한 문장은 마치 꺼져가던 등불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과 같았습니다. 정임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희망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린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상자 안에 희망과 함께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정임 씨가 향한 곳은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골목 가장 깊숙하고 음습한 곳에 자리 잡은 허름한 건물, 희망흥신소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이미 10년 전에 수사를 종결했고 정임 씨의 간절한 호소를 그저 노망난 할머니의 집착으로 치부했기 때문이었죠. 그녀가 믿을 곳이라곤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그들뿐이었습니다. 흥신소 문을 열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믹스커피의 달짝지근하고 텁텁한 냄새가 코를 찌를 듯 풍겨왔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박 사장이라는 남자가 정임 씨를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정임 씨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으며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해대고 있었죠. 아이고, 할머니 또 오셨네. 내가 말했잖아요. 단서가 없으면 우리도 못 찾는다고. 서울 하늘 아래 김수아가 한둘이야? 착수금 없으면 안 움직인다니까 그러시네, 거참. 평소 같으면 힘없이 돌아섰을 정임 씨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받은 문자 메시지를 박 사장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누구보다 필사적이었습니다. 이것 봐. 살아있대. 내 딸이 살아있다고 문자가 왔어. 박 사장, 당신 발 넓다며. 이거 추적하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제발 도와줘. 내 딸 수아 어딘가에서 나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박 사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눈빛이었죠. 그는 짐짓 놀란 척하며 정임 씨의 휴대폰을 가로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서 조잡하게 합성된 사진 한 장을 슬그머니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목덜미에 점이 있는 한 여자의 흐릿한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정임 씨를 속이기 위해 급조한 가짜 사진이었죠. 허, 이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사실은 우리가 며칠 전에 부산 쪽에서 제보를 하나 받았거든요. 긴가민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문자 보니까 딱 맞네? 이 여자 지금 부산의 한보육원 출신이라는데 목 뒤에 점이 있답니다. 할머니 딸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정임 씨의 귀에는 이명 소리가 삐하고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죠. 의심?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딸이 부산에 있다는데 사진 속 점이 내 딸의 것과 똑같아 보이는데 앞뒤 젤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임 씨는 박 사장의 소매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부산이라고? 그럼 당장 가야지. 지금 당장 가. 내가 같이 갈게.
박 사장, 어서 일어나. 에이, 할머니. 부산이 옆 동네도 아니고. 그리고 그 여자 만나려면 정보비도 줘야 하고, 우리 직원들 출장비에. 이거 돈 꽤나 드는 일이에요. 공짜로는 안 되죠? 한 3천만 원은 있어야 일을 시작하든가 말든가 하지? 3천만 원. 정임 씨에게 그 돈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니, 그녀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단칸방 전세 보증금이었죠.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보험금과 자신이 식당 설거지, 파출부 일을 하며 피땀으로 모은 돈. 그 돈을 빼면 정임 씨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의 머릿속에 노숙이라는 두 글자는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수아라는 두 글자만이 꽉 차 있었으니까요. 줄게. 준다고. 내 방 빼면 돼. 집주인한테 지금 당장 가서 말할게.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딱 기다려. 알았지? 내 딸 놓치면 안 돼. 정임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흥신소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부동산으로 그리고 집주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당장 방을 뺄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그녀의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기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집주인은 황당해하며 만류했지만 자식을 찾겠다는 어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결국 정임 씨는 몇 시간 만에 통장에 3천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쇼핑백에 담아 나오던 길, 시장통에서 국밥 장사를 하는 김 씨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정임 씨와는 20년 지기인 그녀는 정임 씨가 쇼핑백을 품에 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걷는 것을 보고 대번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하던 일도 팽개치고 달려나와 정임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 지금 그 돈 뭐야? 설마 방 뺀 거야? 그 사기꾼 같은 박 사장한테 주려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놈들. 다 도둑놈들이라고 30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도 또 속아? 김 씨는 정임 씨의 쇼핑백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의 악력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김 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20년을 가족처럼 지낸 동생이었지만 지금 정임 씨의 눈에 김 씨는 딸을 찾는 길을 방해하는 회방꾼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비켜. 네가 뭘 알아? 이번엔 진짜야. 사진도 봤어. 점도 똑같다고. 우리 수아가 부산에서 나 기다린다잖아. 엄마가 돈 아까워서 안 온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너 내 딸 평생 못 찾으라고 고사 지내니? 비키란 말이야. 정임 씨는 바닥에 넘어진 김 씨를 일으켜 세워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쫓기듯 골목길을 달려갔습니다. 김 씨의 애타는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정임 씨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 스스로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다시 찾은 흥신소. 박 사장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들고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폐 다발을 휘리릭 넘기며 냄새를 맡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징그러웠는지 정임 씨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 결단력 하나는 끝내주시네. 걱정 마세요. 오늘 밤 당장 부산 내려가서 그 여자 데리고 올 테니까. 내일 아침 일찍 여기로 다시 오세요. 딸내미랑 상봉하셔야지. 그날 밤 정임 씨는 갈 곳이 없어 찜질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식혜 한 잔을 사 먹을 돈도 아까워 수돗물로 배를 채웠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내일이면 수아를 만난다. 30년 만에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일 수 있다. 그녀는 상상 속에서 수천 번도 더 딸을 안아보고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행복한 상상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임 씨는 시장통에서 제일 좋은 떡집에 들러 꿀떡을 한 팩 샀습니다. 수아가 어릴 때 좋아하던 꿀떡이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흥신소 건물 2층으로 올라간 정임 씨.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이 뚝 멈춰 섰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그리고 그 위에 붙어 있는 임대문의 종이 한 장. 흥신소 간판은 온데간데 없고 문은 쇠사슬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서 있다가 미친 듯이 철문을 흔들어댔습니다. 박 사장! 박 사장 문 열어! 나왔어! 우리 수아 데리고 왔다며! 문 좀 열어봐! 이봐요! 안에 누구 없어요? 철컹거리는 쇠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건물 청소부가 혀를 차며 한마디를 던지고 지나갔습니다. 거기 어젯밤에 짐 싹 빼서 도망갔어요. 사기꾼들이라고 소문 자자하더니 결국 한탕 크게 했나 보네. 아줌마도 당했소? 정임 씨의 손에서 꿀떡 팩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깨지며 꿀떡들이 복도 바닥으로 굴러다녔습니다. 하얀 떡에 묻은 꿀이 마치 정임 씨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정임 씨.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컥컥거리는 짐승 같은 소리만 목구멍에서 맴돌 뿐이었죠. 아, 내 돈. 우리 수아 찾을 돈인데.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목숨값까지 다 날려먹었어. 수아야, 엄마가 바보라서, 엄마가 멍청이라서. 30년의 세월을 버티게 했던 희망이 순식간에 그녀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렸습니다. 전 재산도 살 집도 그리고 딸을 찾을 마지막 기회도 모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어제 차에 치여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임 씨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거냐고. 그렇게 정임 씨가 모든 것을 잃고 껍데기만 남아 넋을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다시 한번 휴대폰 진동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어제 그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정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앳되지만 차분한 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돈을 잃으셨군요. 바보같이 속아 넘어가시다니.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기꾼 놈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돈을 잃으셨군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차가운 기계음 같았습니다.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정임 씨는 그 목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막 전 재산을 사기당한 그녀에게 또 다른 낯선 이의 접근은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박 사장 일당의 또 다른 장난질이라 생각했습니다. 너 누구야? 박 사장 그놈이랑 한패지? 내 돈 다 뺏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전화로 놀리기까지 해? 야, 이 천벌 받을 놈들아. 내 돈 내놔. 그게 어떤 돈인데? 내 남편 목숨값이라고. 정임 씨는 전화기에 대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복도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정임 씨의 분노 따위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고 건조한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주머니, 저는 그 쓰레기들과 한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놈들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죠. 지금 박 사장 일당 부산으로 도망 안 갔습니다. 아주머니 돈 3천만 원 들고 지금 이 건물 뒤편 모텔촌 302호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있습니다. 정임 씨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부산으로 갔다던 그들이 바로 이 근처에 있다니요.
그리고 자신이 건넨 돈의 액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사기에 덧칠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게 정말이야? 내 돈, 거기 있어? 그럼 신고해야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부르면 돈은 못 찾습니다. 그놈들 경찰 사이렌 소리 들리면 돈부터 변기에 내려버리거나 다른 대포 통장으로 쏘고 몸만 빠져나갈 겁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주먹보다 더 빠른 걸 씁니다. 아주머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은행 시리기로 가세요. 정임 씨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건물 1층 귀퉁이에 있는 낡은 현금인 줄기. 비가 그친 오후의 햇살이 기계 화면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정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기계에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총각, 나 지금 통장에 10원 한 장 없어. 잔고 확인해 봤자야. 나 놀리는 거면 그만해. 나 진짜 죽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통장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넣으세요. 그리고 제가 카운트다운을 하면 통장 정리를 누르세요. 3, 2, 1. 지금입니다. 정임 씨는 숨도 쉬지 못하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기계가 지잉하는 기계음을 내며 통장에 숫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의 세월만큼이나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시 뱉어져 나온 통장. 정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잔고란에 방금 전까지 없던 숫자가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금 3천만 원. 적요 되찾은 희망. 이게 뭐야? 내 돈이잖아. 3천만 원. 여보.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박 사장에게 건넸던 그 돈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창피함 같은 건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죽다 살아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확인하셨습니까? 박 사장 놈들, 지금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놈들의 대포 통장을 해킹해서 돈을 다시 아주머니 계좌로 돌려놨거든요. 그리고 놈들 휴대폰에 있는 사기 증거 자료들, 방금 경찰서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지금쯤 사이렌 소리가 들릴 겁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저 멀리서 경찰차 여러 대가 모텔촌 쪽으로 질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임 씨는 전율했습니다. 이 남자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신일까요? 아니면 도깨비일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살해라도 해야 하는데 가진 게 없어서. 살해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라서요. 그리고 아주머니,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돈을 찾았으니 이제 딸을 찾아야죠. 딸. 그 한마디에 정임 씨의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안도감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기꾼들이 보여준 가짜 사진이 아니라 이 남자가 가진 정보는 진짜일까요? 박 사장이 보여준 사진은 가짜였지만 아주머니 딸이 살아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아주머니가 있는 곳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제우스 PC방이 있습니다. 거기 15번 자리로 가세요. 제가 아주머니 딸에 대한 진짜 단서를 모니터에 띄워놓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임 씨는 통장을 품속 깊이 속옷 안주머니에 찔러 넣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쑤셔왔지만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블록이 마치 천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범벅된 채로 정임 씨는 제우스 PC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지하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어두컴컴한 PC방 안은 담배 연기와 컵라면 냄새, 그리고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게임에 열중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60대 노인인 정임 씨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15번이라는 숫자만 찾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있는 15번 좌석.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지만 모니터 화면만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임 씨가 그 앞에 다가가 앉자마자 화면 속의 검은 바탕화면이 바뀌더니 하나의 문서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경찰 조서도 실종 전단지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로고가 박힌 대기업의 인사기록 카드였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시설관리팀장 김지윤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증명사진. 정임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어제 빗속에서 정임 씨가 그토록 쫓았던 목덜미에 점이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세련되고 차가운 인상에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젊은 시절 자신의 눈매를 쏙 빼닮은 여자였습니다. 이 눈, 이 코, 남편이랑 똑같아. 지윤. 이름이 지윤이라고? 수아가 아니라. 그때 화면에 채팅창 하나가 떴습니다. 최도우였습니다. 채팅 김수아 씨는 실종 직후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입양되었습니다. 지금 이름은 김지윤. 대성그룹 본사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30년을 찾아 헤맨 따님 맞습니다. 정임 씨의 손이 모니터 위를 더듬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액정 화면을 뚫고 들어가 딸의 뺨을 만지고 싶은 것처럼요. 입양이라니. 내 딸이 다른 부모의 딸로 자랐다니.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이 미어지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널 잃어버려서 내가 남의 집합을 먹으며 컸구나. 살아있었구나. 내 새끼 살아있었어. 근데 대기업 팀장이라니 나 같은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네. 내가 가서 뭐라고 해. 거지 같은 꼴로 나타나서 내가 네 엄마라고 하면 믿어주기나 할까?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과 흙 묻은 신발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대기업 팀장이 된 딸 앞에 서기에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늙은이였습니다. 그때 섀도우의 채팅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만날 방법이 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에서 청소 용역 미화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내일부터 그곳으로 출근하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님을 지켜보세요. 제가 입사 처리는 이미 해두었습니다. 청소부. 그렇습니다. 딸은 팀장이고 엄마는 청소부. 너무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 같았지만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청소부가 아니라 쓰레기통이 되어도 좋았습니다. 할게. 한다고 해줘. 내일부터 당장 나갈게.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노인네인데. 정임 씨는 허공에 대고 물었습니다. 화면 너머에 그에게 닿기를 바라면서요. 잠시 커서가 깜빡이더니 섀도우의 마지막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냥 빚 갚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주머니는 기억 못하시겠지만 내일 아침 7시 대성그룹 본사 로비입니다. 늦지 마세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정임 씨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30년을 울기만 했던 눈가를 닦아내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내일이면 딸을 만난다. 비록 떳떳한 엄마의 모습이 아닌 빗자루를 든 청소부의 모습이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몰랐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만남이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딸을 만난다는 설렘 뒤에 감춰진 차가운 현실의 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대성그룹 본사 빌딩. 유리로 뒤덮인 외벽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게 번쩍거렸습니다. 정임 씨는 그 거대한 위용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통에서 국밥 냄새를 맡으며 살았던 그녀가 오늘부터는 이 낯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지하 5층 미화원 대기실. 습하고 어두운 두 곳에서 정임 씨는 30년간 입었던 낡은 시장 옷을 벗고 회색빛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슴팍에 박힌 미화원이라는 명찰. 그것은 마치 딸과 자신을 가르는 신분의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락스 냄새가 밴 고무장갑을 끼며 정임 씨는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자리지. 내 딸은 저 꼭대기 펜트하우스 같은 곳에서 일하는 팀장이고 나는 그 발밑을 닦는 청소부. 차라리 잘 된 거야. 이렇게라도 내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엄마는 더러운 걸레가 되어도 좋아. 오전 8시 출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또각거리는 하이의 소리, 고급 향수 냄새,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엘리트 사원들이 물밀듯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임 씨는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밤새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갔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보다 못한 관심이었죠. 하지만 정임 씨의 눈은 바닥을 닦으면서도 쉴 새 없이 사람들의 발을 쫓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 딸의 구두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김지윤 팀장. 아니, 정임 씨의 잃어버린 딸 수아.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 도도한 눈빛, 자신감 넘친 발걸음. 시장통에서 국밥을 말던 정임 씨의 기억 속 질질 짜던 5살 꼬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무나 눈부시게 성장한 딸의 모습에 정임 씨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수아야, 아이고, 내 새끼? 저렇게 잘 컸구나.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엄마가 여기 있어. 정임 씨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내가 네 애미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더러운 걸레가 들려 있었고 딸은 구름 위의 존재처럼 높아 보였으니까요. 정임 씨는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정임 씨가 청소 도구 카트를 밀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순간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라며 멈춰 섰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투덜거리며 화물용 승강기 쪽으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 인파 속에 지윤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 진짜! 시설팀! 뭐 하는 거야?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점검이라니!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쪽으로 타시죠. 시간 없어요. 그냥 타죠. 회의 10분 전입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카트를 잡고 서 있던 정임 씨는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떠밀려 벽 쪽으로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의 코앞에 거짓말처럼 지윤이 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딸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기가 정임 씨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30년 만에 맞는 딸의 냄새였습니다. 정임 씨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나도 모르게 떨리는 손이 딸의 등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 살아있는 내 딸의 온기를 느껴보고 싶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지훈의 재킷 끝자락에 닿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락스 냄새인가?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구석에 처박힌 정임 씨에게 쏠렸습니다.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퀴퀴한 걸레 냄새. 정임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져 주시겠어요? 옷의 냄새 배겠네요. 비수였습니다. 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정임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품에 안기던 아이가 이제는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있습니다. 물론 지우는 뒤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겠지만 정임 씨에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냄새가 나서 죄송합니다. 정임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정임 씨에게는 지옥보다 더 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정임 씨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보다 못한 그저 냄새나는 장애물일 뿐이었죠. 15층. 문이 열리자마자 지훈과 직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엘리베이터에 홀로 남겨진 정임 씨.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바닥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나서 미안해. 비단 옷 입혀서 키웠어야 했는데 냄새나는 꼴로 나타나서 정말 미안하다. 자신이 30년 동안 찾아 헤맨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레를 빨아야 했고 딸이 걸어 다니는 복도를 닦아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335짝을 지어 구내식당이나 근처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화장실 맨 끝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 도구 앞 옆 변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앉아 집에서 쌓아온 찬밥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는 직원들이 양치질하며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지훈 팀장 진짜 독하지 않냐? 입양아 출신이라면서. 그래서 그런가? 도끼가 장난 아니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보육원 출신 티 안 내려고 더 악착같이 구는 거겠지. 솔직히 좀 재수 없지 않니? 정임 씨는 씹고 있던 밥알을 뱉어낼 뻔했습니다. 입양아, 보육원 출신. 사람들이 뒤에서 딸을 씹어대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임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서 저들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 딸 무시하지 마. 부모가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여기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서는 순간 딸은 청소부의 딸이라는 더 큰 비웃음거리가 될 테니까요. 정임 씨는 입을 틀어 막고 화장실 칸 안에 갇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을지 짐작이 가서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년이야. 어린 것이 그 모진 세월을 혼자 어떻게 견뎠을까? 엄마가 다 갚아줄게. 누가 뭐래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최도우였습니다. 힘들죠? 포기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지금 나가시면 따님은 평생 혼자입니다. 버티세요. 아주머니가 따님의 그림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정임 씨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최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내 자존심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딸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고 엄마인 자신은 그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비록 딸이 나를 벌레 보듯 하고 냄새난다며 피하더라도 말이죠. 오후 3시. 탕비실 청소를 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지윤이 혼자 커피 머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정임 씨는 인기척을 죽이고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그때 지윤이 컵을 놓쳐 뜨거운 커피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쨍그랑. 아, 뜨거! 팀장님, 괜찮으세요? 정임 씨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자신의 앞치마로 쏟아진 커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아 지윤의 발에 튄 커피 자국을 맨손으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이 화상을 입을까봐, 유리가 발에 박힐까봐 정임 씨는 자신의 손이 뜨거운 커피에 대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더럽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리 비키세요. 지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발을 잡은 정임 씨의 거친 손이 불쾌하다는 듯이요. 정임 씨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 하지만 그보다 더 빨갛게 짓무른 것은 정임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치셨을까봐. 유리가 있어서. 청소나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지윤은 탕비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임 씨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진 바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 조각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래, 넌 고고하게 살아라. 더러운 건 엄마가 다 치울게. 아픈 건 엄마가 다 할게. 넌 그냥 빛나는 곳에 있어라. 내 딸아. 등잔 밑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정임 씨는 기꺼이 딸을 위한 촌농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딸을 비추는 냄새나고 볼품없는 촛불 말입니다. 하지만 이 슬픈 짝사랑도 잠시 정임 씨에게 곧 감당하기 힘든 억울한 누명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대성그룹 본사의 밤은 깊고 적막했습니다. 화려했던 로비의 불도 꺼지고 윙윙거리는 공조기 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채우고 있었죠. 정임 씨는 늦은 시간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20층 팀장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낡은 보자기로 싼 도시락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어요. 야근. 딸 지윤이 며칠째 밤을 새우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정임 씨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수많은 두통약 빈 껍데기를 보며 알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깡마른 몸으로 일만 하는 딸이 안쓰러워 정임 씨는 오늘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5살 수아가 제일 좋아했던 달걀말이와 시금치 무침. 비록 식재료는 시장더리로 산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큼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따뜻할 때 먹여야 하는데 편의점 빵 쪼가리로 배 채우는 거 보니까 가슴이 미어져서 웡. 수아야, 이거 내가 어릴 때 밥그릇 싹싹 비우던 반찬이야. 기억이나 할런지 모르겠다만. 정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팀장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효는 잠시 자리를 비운 듯 했습니다. 정임 씨는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팀장실 책상 위는 서류 더미와 커피컵들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 삭막한 풍경 속에 정임 씨는 조심스레 도시락을 올려놓았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살짝 열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훅 풍겼습니다. 그 냄새가 차가운 사무실 공기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 씨는 쪽지 한 장을 남길까 고민했습니다. 밥 챙겨 먹어요. 청소 아줌마라고 쓸까? 아니면 그냥 둘까? 펜을 들었다 놨다 하며 망설이던 그때였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윤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화들짝 놀라 몸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숨기기도 전에 벌컥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네, 전무님. 그 입찰 서류 제가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철저히. 지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 자신의 책상 앞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청소부 아줌마.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정체불명의 보자기. 지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통화하던 휴대폰을 내리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남의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오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팀장님이 식사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락을 좀. 정임 씨는 횡설수설하며 도시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지윤의 눈에는 그 도시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윤의 시선은 책상 위 흩어진 서류들에 고정되어 있었죠. 예민할 대로 예민해진 지윤에게 이 상황은 호의가 아니라 침입으로 보였을 겁니다. 입양아라는 꼬리표 때문에 늘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녀였으니까요. 도시락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내 서류, 내일 아침에 제출할 대회비 서류가 어디 갔어? 아줌마, 방금 여기서 뭐 만졌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지윤은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임 씨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류라니요. 정임 씨는 맹세코 도시락만 올려놓았을 뿐 종이 한 장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지윤의 눈에 정임 씨는 산업 스파이 혹은 경쟁팀에서 보낸 첩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만졌습니다. 맹세해요. 팀장님, 저는 그냥 밥 한 끼 해드리고 싶어서. 밥, 누가 아줌마더러 밥 해달랬어요? 주제 넘게 왜 이래요? 그리고 그깟 밥 핑계 대면서 서류 훔쳐보러 들어온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보안팀, 당장 보안팀 불러요. 보안팀이라는 말에 정임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도둑이라니. 딸에게 밥 한 끼 먹이려다 산업 스파이 취급을 받다니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딸의 표정이 너무나 공포에 질려 있어서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아줌마 당장 끌어내세요. 내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서 중요 서류를 건드렸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쫓아요. 보안 요원들이 정임 씨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60대 노인의 앙상한 팔이 억센 소나기에 잡혀 부러질 듯 비틀렸습니다. 정임 씨는 끌려가면서도 책상 위에 놓인 도시락을 쳐다보았습니다. 잠깐만요. 도시락. 우리 팀장님 밥은 먹어야 하는데 저거 상하는데. 그깟 더러운 도시락 좀 치워요. 냄새나서 역겨우니까. 지윤이 신경질적으로 도시락을 밀쳐버렸습니다. 보자기가 풀리고 반찬통 뚜껑이 열리면서 노란 달걀말이와 초록색 시금치가 회색 카펫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순식간에 비릿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정임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지식여진 달걀말이.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임 씨의 30년 세월이었고 찢어진 마음이었으며 딸을 향한 못다 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딸의 손에 의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안 돼! 그거, 우리 수아 줄 건데. 먹지 마. 아니, 버리지 마. 그거 따뜻한 건데. 아줌마, 조용히 해. 나오라고! 정임 씨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달걀말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의해 복도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정임 씨.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찧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지훈이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쫓겨난 정임 씨는 화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찼습니다. 유니폼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목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멍하니 밤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말려버린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하하. 그래, 내가 도둑이지. 자식 잃어버린 죄인이 무슨 낯짝으로 밥을 먹이겠어. 내가 잘못했다. 수아야, 엄마가 주제를 몰랐어. 미안하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최도우였습니다. 정임 씨는 받을 힘도 없어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정임 씨의 꺼져가던 눈빛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주머니 잘못 아닙니다. 그 서류 없어진 거 아닙니다. 지윤 씨가 과로 때문에 실수로 서류를 파쇄기 옆에 떨어뜨려 놓고 착각한 겁니다. 제가 지금 CCTV 확인했습니다. 정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딸의 실수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달려가서 CCTV를 확인하자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니야. 차라리 내가 훔친 게 나아. 우리 지윤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아서 힘든데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 알면 얼마나 자책하겠어. 완벽주의자라는데 차라리 늙은 내가 욕먹는 게 낫지. 정임 씨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도우에게 답장을 보낼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딸의 실수가 덮이기를, 이 소동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딸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은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한편 20층 팀장실. 지우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소리쳤지만 이상하게도 코끝에 맴도는 참기름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독하게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보육원에서는 이런 거 안 해줬는데 왜 눈물이 나지? 지우는 뭉개진 달걀말이를 휴지통에 버리지 못하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미각. 혀끝이 기억하는 엄마의 맛. 지윤의 눈에서 이유 모를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차가운 달걀말이 위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우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울 뿐이었죠. 그때 책상 밑 구석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윤이 그토록 찾던 그 입찰 서류였습니다. 바람에 날려 파쇄기 옆 틈새에 끼어 있었던 것이죠. 지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 있었네. 그럼 아까 그 아줌마는 진짜 도시락만 주러 왔던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윤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까마득한 아래 건물 앞 화단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작고 초라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사과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청소부 아줌마의 눈빛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을 다 안다는 듯한 그 애처로운 눈빛이 지우는 견딜 수 없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정임 씨는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청소 반장이 출근해서 정임 씨를 발견했습니다. 어이구, 김 여사 여기서 뭐해? 위에서 난리 났어. 자네 해고래.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데 무슨 사고를 쳤길래 그래? 해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딸을 볼 수 없습니다. 딸이 마시는 커피잔을 닦아줄 수도, 딸이 걷는 복도를 쓸어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정임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가야죠. 정임 씨는 마지막으로 대성그룹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층 어딘가에 있을 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쫓겨나는 엄마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했고 아침 햇살은 잔인하리만큼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은 가장 눈부신 기적을 위한 전주곡일 뿐이니까요. 이제 곧 딸의 결혼식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30년 묵은 진실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쫓겨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임 씨는 다시 그 눅눅한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밥도 꾸역꾸역 챙겨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섀도우가 보내준 마지막 정보,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딸 지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 정임 씨는 장롱 깊숙한 곳, 신문지로 꽁꽁 싸매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장롱 속에서도 유일하게 향긋한 냄새가 나는 상자.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무명천 조각 하나와 빛바랜 금반지 한 돈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수아가 태어나던 날 입혔던 베네쩌 고리와 첫 돌 반지였습니다. 아가, 엄마가 이거 주려고 30년을 기다렸다. 첫 비린내 나던 내가 벌써 커서 시집을 가는구나. 엄마가 해준 건 없지만 이거라도 꼭 주고 싶어. 받아줄 거지? 정임 씨는 다리미를 꺼내 베네쩌 고리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낡아서 올이 다 풀려버린 옷이었지만 정임 씨는 마치 최고급 비단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주름을 폈습니다. 다리미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위로 정임 씨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꽃무늬 블라우스. 구두는 굽이 닳아 비뚤어졌지만 구두약으로 반질반질하게 닦았습니다. 남들 눈에는 영락없는 시장 할머니였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별처럼 쏟아지는 로비는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정임 씨는 입구에서 제지당할 뻔했지만 섀도우가 미리 보내준 모바일 초대장 덕분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턱시도를 입은 남자들 사이에서 정임 씨의 꽃무늬, 블라우스는 마치 잡초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 정임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몇 번이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딸의 모습은 말 그대로 천사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티아라를 쓴 지우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는 딸의 미소. 정임 씨는 그 미소를 평생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지윤이 잠시 혼자 남은 시간. 정임 씨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헬퍼 이모님인가요? 저 여기 드레스 자락 좀.
지윤이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행복한 모습 뒤로 너무나 나짖고 또 너무나 끔찍한 얼굴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쫓겨난 그 청소부 아줌마. 쉰내 나는 도시락을 들고 왔던 그 도둑. 지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 아줌마? 아줌마가 여긴 왜 왔어요? 아니, 어떻게 들어왔어요? 지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가장 완벽하고 행복해야 할 날에 가장 지우고 싶은 5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저 더러운 여자가 내 순백의 드레스를 더럽힐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팀장님. 아니, 지윤 씨.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해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축하해주고 싶어서. 축하요? 아줌마가 뭔데 날 축하해요? 돈 뜯으러 왔어요? 회사에서 잘린 게 억울해서 행패 부리러 온 거냐고요? 당장 나가요! 소리 지르기 전에! 지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정임 씨는 품속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매듭을 푸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지윤은 그 모습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보자기 속에서 나온 것은 누렇게 변색된 낡은 베네적 오리와 금반지 하나였습니다. 이거 주고 싶어서 왔어요. 이거 수아. 아니, 지윤 씨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이건 돌반지. 엄마가 해준 게 이것밖에 없어서. 엄마. 그 단어가 지윤의 귀에 꽂혔습니다. 지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 엄마. 순간 지윤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며칠 전 도시락의 맛, 그리고 이 아줌마의 끈질긴 시선.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엄마? 당신이 내 엄마라고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미안하다. 엄마가 죄인이야. 30년 전에 널 시장통에서 잃어버리고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정말이야. 정임 씨는 울먹이며 지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든 손을 딸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윤에게 그 옷은 추억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 입양아라는 콤플렉스를 딛고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날에 거지 같은 치엄마가 나타나 모든 것을 망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거짓말이야! 당신 같은 거지 엄마 둔 적 없어! 나는 고아라고! 차라리 고아인 게 나아! 지윤이 정임 씨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낡은 베넷 저고리가 허공을 날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반지는 대구르르 굴러가 소파 밑 어두운 구석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임 씨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내동댕이 쳐진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수아야. 왜 그래? 엄마야. 엄마 한 번만 봐줘. 닥쳐! 내 이름 부르지 마! 경비! 어디 있어요? 여기 미친 여자가 들어왔어요! 지윤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임 씨는 딸을 진정시키려 다급하게 팔을 뻗었습니다. 지윤아, 진정해. 엄마가 갈게. 그냥 이거만 받아주면. 그 순간 지윤이 정임 씨를 잇는 힘껏 밀쳤습니다. 정임 씨의 몸이 휘청하더니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넘어지는 방향이 지윤의 풍성한 웨딩드레스 자락 위였습니다. 이대로 넘어지면 드레스가 찢어지거나 흙탕물이 묻을 수도 있는 상황. 그 찰나의 순간 정임 씨는 자신의 몸을 비틀었습니다. 안 돼. 우리 딸 드레스 망가지면 안 돼. 정임 씨는 드레스를 피하기 위해 맨바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이 대리석 바닥의 날카로운 장식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으! 정임 씨의 손등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손을 감싸 쥐는 대신 재빨리 드레스 끝자락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하얀 드레스에는 티끌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안 묻었다. 예쁜 옷 안 버려서 다행이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자기를 밀친 딸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넘어져 피가 나는 와중에도 드레스 걱정부터 하는 여자. 그 바보 같은 모성애가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과 신랑 측 가족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윤아, 무슨 일이야? 이 아줌마는 뭐야? 피는 또 왜 흘리고? 모르는 사람이야. 구걸하러 들어왔나 봐. 얘 보내.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줘. 제발. 모르는 사람. 구걸하러 온 거지. 딸은 결국 엄마를 부정했습니다. 정임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정임 씨를 일으켜 세워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정임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엄마다라고 소리치는 순간 딸의 결혼식은 난장판이 되고 딸은 시댁 식구들에게 평생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친년입니다. 잘못 들어왔습니다. 행복하세요. 꼭 행복해야 해. 정임 씨는 끌려나가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베네 쩌고리를 줍지 못했습니다. 딸이 밟고 서 있는 그 누런 옷까지. 그것은 이제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정임 씨는 호텔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화려한 유리문이 닫히고 그 안의 세상과 밖의 세상은 다시 단절되었습니다. 찢어진 손등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아스팔트를 적셨습니다. 정임 씨는 호텔 앞 화단에 주저앉아 딸이 있는 2층 창문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정임 씨의 세상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재회가 이토록 처참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나타날게. 죽은 듯이 살게. 제발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그때였습니다. 호텔 주차장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벤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한 대가 내려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젊은 청년은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호텔 정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대기실 안의 모든 상황을 자신이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가 밀쳐지고 피를 흘리며 쫓겨나는 그 모든 과정을 말이죠. 청년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이어마이크를 켜고 어딘가로 나직하지만 서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준비해. 2부 예식 시작하자마자 터뜨린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오늘 이 결혼식장 눈물바다로 만들어주지. 정임 씨의 눈물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그림자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결혼식장은 곧 가장 충격적인 진실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딸이 버린 낡은 베네 쩌고리가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아무도 모른 채 말이죠. 호텔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2부 예식이 시작되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앞날을 축복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하지만 그 시각 호텔 밖 화단에 주저앉은 정임 씨의 손등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흘린 피가 혹여나 딸의 행복을 부정탈게 할까봐 클바닥에 피를 문지르며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훈과 신랑의 연애 시절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제 하객 여러분께 신랑 신부가 준비한 감사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스크린을 봐주세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지우는 신랑의 팔짱을 끼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것은 낭만적인 러브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화면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하객들이 귀를 막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방송 사고야. 소리가 왜 이래? 당황한 호텔 직원들이 뛰어다녔지만 시스템은 이미 먹통이 되어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화면 위로 붉은 글씨가 타자치듯 나타났습니다. 진실을 덮은 결혼식은 축복받을 수 없다. 지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검사 대상 김정임 김지윤, 본명 김수아, 친자 관계 성립 99.999%. 꺼! 당장 꺼! 저게 뭐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지윤은 발악하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고 이번에는 30년 전 빛바랜 실종 전단지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실종 아동 김수아. 목 뒤에 검은 점이 있음. 그리고 곧바로 화면이 분할되더니 오늘 아침 지윤이 대기실에서 올림머리를 할 때 찍힌 뒷목의 점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일치였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고 하객들은 수군거림을 넘어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친자 확인. 그럼 아까 그 거지가 진짜 친엄마라는 거야? 입양아인 건 알았지만 친엄마를 쫓아냈다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은 방금 전 신부 대기실의 CCTV 녹화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임 씨가 지윤에게 낡은 베넷 저고리를 건네다 밀쳐지는 장면. 그리고 넘어지면서도 딸의 드레스를 보호하기 위해 맨바닥에 손을 찢는 장면. 피 흘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안 묻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정임 씨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안 묻었다. 예쁜 옷 안 버려서 다행이다. 정막. 그 넓은 연회장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딸에게 버림받고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딸의 옷자락 하나를 걱정했던 바보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말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 처절해서 하객 중 몇몇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시킨 거야! 지우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영상 속 자신의 표정이 얼마나 악마 같았는지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쾅. 연회장 뒤편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창백한 얼굴의 청년. 무릎 위에는 노트북을 올려놓은 채 서늘한 눈빛으로 지윤을 노려보고 있는 남자. 바로 섀도우였습니다. 그의 등장에 하객들이 홍해처럼 달라졌습니다. 조작! 아니, 이건 당신이 외면했던, 그리고 당신이 짓밟았던 진실이야? 김지윤 팀장, 아니, 김수아 씨? 당신 누구야? 왜 남의 결혼식에 와서 행패야? 나는 당신 어머니의 그림자, 그리고 30년 전 당신 어머니가 살려낸 목숨이다. 청년의 휠체어가 단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윤을 지나쳐 멍하니 서 있는 신랑과 시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지윤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 당신이 보육원에서 좋은 양부모 만나 유학 가고 피아노 칠 때 당신 어머니는 전국을 돌며 전단지를 돌렸어. 차비가 없어서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배가 고파서 남이 먹다 남긴 국밥, 국물을 마시면서도 당신 찾겠다고 30년을 버텼어. 섀도우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지윤에게 던졌습니다. 정임 씨가 30년 전 직접 손으로 쓰고 그렸던 최초의 실종 전단지 원본이었습니다. 종이는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쫓아낸 그 거지 아줌마가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넘어질까봐 자기 손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바닥을 짚은 그 여자라고. 그만해! 제발 그만해! 지윤은 귀를 막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섀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복수극을 계획한 이유, 그리고 정임 씨를 도운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10년 전이었어. 내가 10살 때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 춥고 배고파서 시장통을 헤맬 때였지. 며칠을 굶어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 냄새나는 내 몰골을 보고 다들 피하더라. 가게 주인들은 소금을 뿌리며 쫓아냈어.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날의 시장통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자기 자식 찾으러 다닌다던 한 아주머니만이 나를 가게 안으로 불렀어. 돈도 없어 보이는데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털어서 뜨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더라.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울었어. 먹어라. 살아야 한다. 살아야. 엄마도 찾고 살아야 희망도 있는 거야. 내 딸 수아도 어디선가 밥은 먹고 다녀야 할 텐데 너라도 많이 먹어라.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임 씨의 선행.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시절, 자신보다 더 약한 아이에게 베풀었던 그 국밥 한 그릇의 온기. 그것이 20년의 세월을 넘어 기적처럼 돌아온 것입니다. 그 국밥이 얼어 죽어가던 나를 살렸어. 그날 맹세했지. 내가 언젠가 성공하면 이 아주머니 딸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찾아주겠다고. 그래서 컴퓨터를 배웠고 해커가 됐고 미친 듯이 당신을 찾았어. 섀도우는 휠체어 바퀴를 거칠게 돌려 지윤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은 딸이 자기 엄마를 거짓 취급해? 베넷 저고리를 쓰레기통에 버려?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 없어. 지금 당장 나가서 빗속에 떨고 있는 당신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내가 당신 인생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릴 테니까.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피토하는 절규였습니다. 지윤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시야 속에 바닥에 뒹구는 전단지가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얼굴, 그리고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체. 사랑하는 내 딸 수아. 기억의 봉인이 풀리듯 잊고 있었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도시락에서 나던 참기름 냄새. 그리고 아주 어릴 적 엄마의 등에서 맡았던 땀 냄새와 포근한 살 냄새. 지윤은 웨딩드레스 자락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티아라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연회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지윤아! 신랑이 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가 가야 할 곳은 신혼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짓밟고 온 차가운 호텔 밖 화단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가로지르는 지윤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피 흘리던 엄마의 손, 그 하나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한테, 나를 30년이나 찾아준 엄마한테
회전문이 돌아가고 지우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섀도우의 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슬퍼서 우는 듯한 비. 그 빗속 화려한 호텔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작고 초라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등에 흐르는 피보다 딸의 앞날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는 정임 씨의 모습. 지우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빗소리보다 더 크게 가슴 찢어지는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임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려온 딸. 하얀 드레스가 흙탕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기어오는 딸. 30년을 꿈꿨던 순간이었지만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아야. 지윤아, 왜 나왔어? 안에 있어야지. 자신을 쫓아내고 모욕했던 딸인데도 정임 씨는 반사적으로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비를 맞는 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감기 든다. 들어가라. 그 한마디가 지윤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지윤은 엄마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오해와 상처로 얼룩진 길을 지나 모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림자 조력자 섀도우가 선물한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상처 입은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치유하고 진정한 식구 실커가 되는지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으니까요. 호텔 앞 아스팔트 바닥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모녀는 한 덩어리가 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지윤의 순백색 웨딩드레스는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지만 정임 씨의 눈에는 그 어떤 비단옷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딸의 체온. 30년 동안 꿈속에서만 느껴보았던 그 따뜻한 온기가 빗물을 타고 정임 씨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나 버린 줄 알았어. 내가 미워서. 그래서 안 찾아온 줄 알았어. 아니다. 아니야. 내 새끼? 엄마가 죄인이라 늦게 찾은 거야.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내가 숨 쉬는 모든 순간에 엄마도 같이 숨 쉬고 있었다.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살아있어 줘서 정말 고마워. 모녀의 통곡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호텔 로비 안에 있던 하객들도 신랑도 시댁 식구들도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그 누가 감히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빗속에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들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섀도우였습니다. 그는 모녀의 재회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한 그는 휠체어를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가 그를 불렀습니다. 총각, 거기 서게. 정임 씨는 딸을 부축해 일으키며 섀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 창백하고 야위었지만 정임 씨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10년 전 그 꼬마의 눈망울이 겹쳐 보였습니다. 너였구나. 그때 그 꼬마, 국밥집 앞에서 떨고 있던 그 아이, 맞지? 기억하시는군요. 저는 잊으셨을 줄 알았습니다. 그깟 국밥 한 그릇이 뭐라고. 어떻게 잊어? 내 자식 찾으러 다니는 길에 만난 내 자식 같았던 아이인데 세상에 다리도 불편한 몸으로 나를 위해 이 고생을 한 거야? 정임 씨는 섀도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세 사람이 엉겨 붙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쇄도우는 정임 씨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20년 전 국밥 한 그릇에 담겼던 그 따뜻한 위로를 다시 느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저도 살았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아니, 파혼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근본 없는 집안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지우는 미련 없이 웨딩 반지를 빼서 던져버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도 엄마의 피 묻은 손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젖은 드레스 차림 그대로 엄마의 손을 잡고 정임 씨의 낡은 지하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 방.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빛바랜 전단지들을 보며 지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방의 모든 공기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여기서 혼자 어떻게 견뎠어? 나 기다리느라 얼마나 외로웠어. 외롭지 않았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자, 옷부터 갈아입자. 감기 든다. 정임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아끼던 몸빼 바지와 늘어난 티셔츠를 꺼내 주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보풀이 인 낡은 옷을 입은 지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갑옷 같았던 정장과 가면 같았던 화장을 지워낸 진짜 김수아의 얼굴이었습니다. 밥 먹자. 정임 씨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수천 번 차렸던 밥상. 그녀는 좁은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었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마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쇄도우, 아니 이제는 양아들이 된 명석 쇄도우의 본명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마늘을 까고 지유는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지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수한 냄새. 그것은 행복의 냄새였습니다. 정임 씨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눌러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공기를 딸의 앞에 그리고 아들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들. 그동안 남의 집 밥 먹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엄마가 매일 해줄게. 따뜻한 밥, 배 터지게 먹여줄게. 응. 엄마, 잘 먹겠습니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지유는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밥알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가슴속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전 바닥에 쏟아졌던 그 달걀말이 맛. 잊고 있었던 엄마의 손맛이었습니다. 지유는 밥을 씹으며 눈물을 흘리고 또 웃었습니다. 명석도 묵묵히 밥을 먹으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정임 씨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좋다는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굽은 손가락으로 딸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고 아들의 국그릇에 두부를 덜어주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너무나 평범해서 더 눈물겨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의 얼룩조차 별자리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지윤이 정임 씨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의 냄새. 낡은 옷 냄새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식처의 냄새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회사 그만둘 거야. 그동안 너무 치열하게만 살았어. 이제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동안 못한 거 다 할 거야. 저도 도울게요. 제가 해킹, 아니, 컴퓨터 기술로 돈은 좀 모아뒀거든요. 우리 세 식구 살 집부터 알아봐요. 햇볕 잘 들고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요. 고맙다. 우리 셋이
같이 살면 그게 천국이지. 아무 걱정 말고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자. 정임 씨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명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엄마의 손, 부드럽지만 상처 많은 딸의 손, 그리고 굳은 살 박힌 아들의 손. 세 개의 손이 하나의 매듭처럼 단단하게 묶였습니다. 다시는 풀리지 않을 사랑이라는 매듭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달빛이 지하 방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줄 알았던 행복은 사실 아주 먼 길을 돌아 더 단단해져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늘이 정임 씨에게 준 시련은 이토록 완벽한 기적을 선물하기 위한 긴 기다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임 씨는 더 이상 환영을 쫓지 않습니다. 전단지도 모두 떼어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살아 숨쉬는 딸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으니까요. 30년 만의 기적. 그것은 특별한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작은 선행들이 모여 만든 우리네 삶의 정직한 결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드라마 30년의 기다림, 그리고 그림자 조력자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